이때 백제의 위덕왕창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고구려로 향하는 수나라 군사의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백제가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문제는 조서를 내려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이미 죄를 자복하였으니 내가 용서하였고 이제 그들을 칠 수 없다. 그러고는 오히려 백제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영해왕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백제가 수나라와 결탁하여 고구려를 해치려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군사를 일으켜 백제의 국경을 침공하였습니다. 서기 600년 영해왕은 수나라와의 첫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나라의 기세를 드높이고자 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6이라 불리는 방대한 역사서가 있었는데 그 분량이 100권에 달하여 일반 백성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해왕은 이를 줄이고 정리하여 백성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라 명하였습니다. 이에 태학의 박사 이문진이 6위를 다듬어 신집 5권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서기 600년에 완성되었으며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를 압축하여 담은 기록물이었습니다. 이는 수나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앞으로 다가올 대전을 앞두고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영해왕의 깊은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6위와 신집은 전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고구려의 기록문화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일로 평가됩니다. 이 무렵 영해왕은 국토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유역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양원왕 시절 신라에 빼앗긴 땅으로 고구려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영해왕은 그 첫 시도로 자신의 매제인 온달 장군을 출정시켰습니다. 온달은 평소 죽어서라도 잃은 땅을 되찾겠다 는 말을 서슴지 않던 장수였습니다. 그는 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을 향해 진격하였으나 아차산성 아래에서 신라군과 맞붙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이로써 첫 회복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온달의 죽음은 고구려 장수들의 결연한 의지와 영해왕의 국토 회복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온달의 비극적인 전사에도 불구하고 영해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기 603년 그는 다시 장군 고승을 보내어 북한산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진평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와 맞섰고 성 안에서도 북을 치며 크게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승은 적이 많고 아군이 적음을 알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영해왕의 한강 유역 회복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심은 몇 해 뒤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서기 608년 영해왕은 또다시 군사를 동원해 신라 북쪽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전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군 8,000명을 포로로 잡아왔고 이어 우명산성을 빼앗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신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평왕은 고구려가 전력을 다해 한강 유역을 회복하려 한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신라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해왕과 고구려는 이에 크게 분개하였으나 이미 눈앞에 다가온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대비해야 했기에 더 이상 남쪽에 큰 병력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611년 재차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 청하였습니다. 서기 611년 수양제는 마침내 고구려 정벌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천하의 조서를 내려 고구려가 오만하여 제후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규탄하고 사방의 군사를 모아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 수는 113만을 넘고 군량과 수송을 맡은 자까지 합치면 배가 되었습니다. 군대는 40일에 걸쳐 끝도 없이 이어졌고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게 하였습니다. 깃발은 천리를 덮었고 수레와 말이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천하가 크게 술렁였으며 이전에 이처럼 거대한 원정은 없었습니다. 서기 612년 정월 양제는 친히 조서를 내려 고구려 정벌의 뜻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조공을 거절하고 사신의 길을 막았으며 요서와 바다를 침범하였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정은 하늘의 명령이니 반드시 승리하여 고구려를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군대는 명을 따라 나아가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라 경계하였습니다. 2월 수나라 군대는 요수에 이르렀습니다. 강서쪽에 대군이 진을 치고 동쪽 언덕에는 고구려군이 굳게 지켜 서 있었습니다. 양제는 우문기에게 명하여 부교를 세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강동쪽까지 닿지 못하자 고구려군이 언덕 위에서 일제히 화살과 돌을 퍼부었습니다. 물에 뛰어든 수나라 병사들은 언덕을 오르기도 전에 쓰러졌고 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용맹한 장수 맥철장이 언덕에 오르려 했으나 결국 고구려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수나라 군은 부교를 거두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리가 길게 늘어져 마침내 완성되자 수군이 차례로 강을 건넜습니다. 동쪽 언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여 만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수나라 군은 승세를 몰아 요동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성은 함락될 듯 보였으나 성 안의 수비군은 번번이 항복을 가장하며 시간을 벌었고
양제의 장수들은 매번 황제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사이 성은 다시 수비를 정비하고 끊임없이 항거하였으며 결국 요동성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다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나라의 명장 네오아가 강해 지방에서 모은 수백 리에 달하는 수군을 거느리고 황해를 건너 평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함선은 폐수까지 들어왔고 평양은 불과 60리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수나라군은 기세등등했고 네오아는 곧 평양성을 함락시킬 것이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고구려의 왕제 영영왕의 친동생 고건무였습니다. 고건무는 기발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일부 병사를 내보내 네오아의 군과 맞서 싸우게 하고 일부러 패한 척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네오아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성 안 깊숙이 들어와 약탈과 포로 사냥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성 외곽의 빈 절간과 골목마다 숨어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사방에서 수나라군을 덮쳤습니다. 수나라 수군은 삽시간에 지휘체계를 잃었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네오아 역시 죽을 뻔하였으나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해안으로 달아났습니다. 살아 돌아간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수군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다시는 평양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북방에서는 을지문덕이 요동과 살수에서 육군을 지휘했고 남방에서는 영양왕의 동생 고건무가 평양을 수호하여 수나라의 수군을 괴멸시켰습니다. 형제의 협력과 고구려 장수들의 지혜가 맞물려 결국 수나라의 200만 대군은 전진은커녕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리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다시 한번 중화 제국의 거대한 침공을 막아내며 그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612년 여름 수양제 대군은 요동성 아래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군세가 성을 포위하고 연일 공격을 퍼부었지만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고구려 수비군은 때로는 항복하겠다고 나와 시간을 끌었고 때로는 재정비하여 다시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장수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황이 바뀔 때마다 보고를 올리고 답을 기다리느라 그 사이 고구려군은 다시 방어를 갖추고 항거하였습니다. 성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고 수십만 대군이 오히려 지쳐갔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때 교묘한 계책을 썼습니다. 일부러 소규모 병력을 내어 싸움에서 져주기도 하고 일부러 성문을 열듯 열어 적을 유인했습니다. 심지어 사신을 보내어 만일 군사를 거두면 고구려 왕이 직접 황제를 찾아뵙겠다 라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요동성 하나에 힘을 쏟을 바에야 곧장 평양으로 나아가 항복을 받는 것이 낫다 라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고구려가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제는 조급했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왔는데 한 달이 넘도록 요동성조차 무너뜨리지 못하면 만방의 조롱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장마와 역병이 겹쳐 병사들이 차츰 쓰러지고 보급로는 길어져 군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동성과 백암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곧장 평양으로 진군하라. 이 명령은 곧 수나라 대군이 을지문덕의 손바닥 위에 올라섰음을 뜻했습니다. 요동의 견고한 방어선을 건너뛰자 수나라 군은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그만큼 보급로는 길어졌습니다. 수십만의 병사들이 끝없이 이어진 행렬로 요동의 들판을 건너 평양 방면으로 진군했으나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소규모 전투를 걸고 곧 물러나는 방식으로 유인했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문술은 하루에도 7번 싸워 모두 이겼다고 자부했으나 그것은 모두 을지문덕이 의도한 승리였습니다. 고구려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적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이 드디어 살수에 이르렀을 때 이미 병사들의 사기는 꺾이고 군량은 바닥났으며 수레와 말들은 더는 전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우문술에게 유명한 시 한 수를 지어 보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꿰뚫고 기묘한 책략은 땅을 덮었네.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니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옳으리. 우문술은 을지문덕의 시를 받아들고 더는 전진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군사들은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며 싸울 힘조차 잃었고 끝없이 늘어진 보급로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퇴각을 결심했으나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함정이었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만의 대군은 일제히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적인 철수가 아니라 사실상 대혼란의 도주였습니다. 앞에 병사들은 서둘러 강으로 향했고 뒤에 병사들은 아직 평야에 몰려 있었으며 지휘관들은 서로 명령을 다투며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병을 좌우에서 풀어 끊임없이 수나라군의 측면과 후방을 괴롭혔습니다. 고구려 기병들은 화살을 비오듯 퍼부은 뒤 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 적진의 틈을 찔렀습니다. 굶주려 탈진한 수나라 군사들은 매번 몇천 명씩 떨어져 나갔고 부상자와 낙오자가 길에 가득했습니다. 우문술은 서둘러 살수로 달려갔지만 이미 병사들은 피폐해져 강 앞에서 몰려들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대군이 살수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는 강을 건너려 허둥대고 뒤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병사들이 밀려오니 강가에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최후의 일격을 명했습니다. 강 상류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이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화살과 돌이 빗발쳤고 좌우에서 튀어나온 기병이 수나라군을 강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던 군사들은 불안에 휩싸여 다리 위에서 서로 밀쳐 떨어졌고 후방의 병사들은 앞을 뚫으려 밀고 들어오다가 강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수만의 군사가 살수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시체들이 떠내려가 물길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진 자, 강물에 휩쓸린 자, 서로 짓밟혀 죽은 자가 뒤엉켜 강변은 참혹한 시체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거대한 대군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30만이라던 수나라의 대병력 가운데 살아 돌아간 이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10중 8구가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수대첩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유인전술과 철저한 정보전, 그리고 고구려 전 군민이 하나 되어 싸운 민족적 승리였습니다. 을지문덕은 굶주린 적을 깊숙이 끌어들여 소모시키고 마침내 살수에서 매복으로 괴멸시키는 교과서적인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보여준 지혜와 인내,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손꼽히는 고전적 전술의 전범으로 평가됩니다. 살수에서의 대격전이 끝난 뒤 강과 들판에는 수나라 병사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였고 강물은 피로 물들어 흐르며 멀리 황해까지 핏빛으로 번졌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되었으니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간 이는 불과 2700명 남짓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마저도 병들고 굶주린 몰골로 장안에 귀환하였으니 황제 앞에 엎드린 모습은 참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113만이라던 대군이 실상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구려군은 큰 손실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동성은 굳게 지켜졌고 평양 방면도 동생 고건무의 방어로 안전했으며 살수의 결정타는 을지문덕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승전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고 사기와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영왕은 조용히 백성의 희생을 위로하며 이번 승리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나라를 지켜낸 하늘의 뜻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충격은 무엇보다 수양제를 덮쳤습니다. 그는 천하의 황제가 친히 군을 이끌었음에도 대군을 잃고도 고구려의 성 하나 제대로 함락하지 못했으니 제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였고 중국 전역에서도 수나라의 위세가 꺾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양제는 체면을 수습하려 했지만 참패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원정은 수나라 국력의 소모만 불러와 제국을 쇠퇴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 역사뿐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도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적을 깊이 끌어들여 소모시킨 뒤 결정적 순간에 강에서 전멸시키는 전술로 오늘날까지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 승리로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 제국의 침략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감히 고구려를 가볍게 대하지 못했고 북방의 돌궐과 일본까지도 고구려의 위세를 다시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살수대첩 이후 수양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천하의 위세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양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제국의 권위가 무너진다 생각하고 재차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613년 수양제는 또다시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양영감이 반기를 들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이어지자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급히 군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또 한 차례의 전쟁을 이겨낸 셈이었습니다. 614년 양제는 세 번째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력이 쇠잔했고 연이은 대규모 전쟁으로 병사와 백성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포로를 돌려보내며 일시적인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수나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는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최강의 나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고구려의 국경은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영영왕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곽을 더욱 수축하고 군비를 정비했으며 나라의 힘을 다져 다시 닥쳐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618년 영영왕은 재위 29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태자 시절 25년을 기다려 왕위에 오른 뒤 국왕으로서 또 29년을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국 수나라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수차례의 대전에서 나라를 지켜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영영왕이 남긴 최대의 업적은 바로 살수대첩의 대승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결단과 전략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지도자로 후세에 기억되었습니다.
영양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복동생 고건무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영양왕의 치세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고구려가 끝내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준 시대였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이후에도 고구려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